140쪽을 펴보시죠. 140쪽. 피셨나요? 네, 140쪽을 펴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양식 나와 있는데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거기 1번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맞습니까? 전체가 한 개의 등기 기록이라고 했죠. 전체가.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동 전체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표시란에 한 동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 등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며 다시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 표제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 아까 보셨죠? 프린트에서.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43쪽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등기기록증 표제부의 특징 나와 있습니까?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에요. 하나씩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번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접수 날짜만 기록하고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접수번호의 기능은 서로 다른 구에서 또는 서로 다른 등기부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접수번호를 가지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죠. 즉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표제부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가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맞아요? 네.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인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라서 표제부에 가등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당연히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3번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표제부도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걸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고 불렀는데요.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표제부에도 부기등기,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기등기 했었는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법령에서 등기예규에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 부기등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 네 번째,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추정력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본래 명칭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 추정력. 그게 본래의 명칭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서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되겠죠.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의 무효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쯤 보겠죠. 원래 목표는 오늘 보기로 하고 왔는데, 네. 그 다음에 표제부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월 이내에 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다만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했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기가 힘들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144축에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공동담보 목록. 먼저 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두 번째,
누가 작성하냐면 옛날에는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신청인이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로 바뀌면서 이 공동담보 목록은 5개의 저당권 등기가 신청이 되면 그 컴퓨터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게끔 컴퓨터로 하는 거라서 자동적으로 작성되게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그래서 작성의 주체는 등기관.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등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그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5개 이상.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이.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가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그때만 작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원부 체크하시고요. 신탁원부. 거기 2번을 보시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신탁 등기할 때 상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폐쇄 등기부가 있는데 이건 외울 게 되게 많아지죠. 네,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외울 거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장부에 관리 및 보존이 나와 있죠.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표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먼저 책을 좀 보시면 첫째 줄에 등기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등기부의 이동 금지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등기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서류 있습니까? 요거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에 보시면 영구보존이 있습니까? 요것도 밑줄 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서류 이렇게 써 넣으시고요. 여백에다 써 넣으셔요. 책만 읽을 때는 뭔 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 있습니까? 네. 거기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 밑줄 치십니다. 치셨어요?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 요 아래쪽은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류.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의 부속서류는 광의의 등기부를 얘기해요. 광의의 등기부. 아까 보신 신탁원부 있죠?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이런 걸 광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이건 광의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부속서류가 있죠? 똑같은 부속서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부속서류는 첨부정보를 얘기합니다. 첨부정보. 요건 광의의 등기부. 요건 첨부정보.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아이고. 등기부와 광의의 등기부, 그 다음에 신청서와 첨부정보를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발생했으면 등기소 밖으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전부 다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해서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법원의 명령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켜서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법원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등기부와 그 강의 등기부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일개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갖고 안 돼요. 이때 등기소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어야지만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는 워낙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가지고는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강의 등기부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등기부는 워낙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의 명령 촉탁 가지고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켜서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등기부는 아니죠. 따라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검찰청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수사관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몰려 들어가고 이따만한 박스들 가지고 나오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법원의 명령 촉탁도 안 되는데 일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검찰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이거는요, 등기부는 아니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여기서 부속 서류는 강의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속 서류는 첨부 서류를 얘기해요. 첨부 정보. 그래서 부속 서류라는 똑같은 단어는 쓰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장부의 보전이라는 게 나오죠. 장부의 보전.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5년짜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5년. 1번에 보시면 5년짜리죠. 신청서 밑줄 치십니다. 신청서.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서 신청서만 밑줄 치십니다. 치셨어요? 어딘지 모르셔요? 오른쪽 147쪽에 2번 장부의 보전이 있습니까? 여기서 5년짜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신청서 있습니까? 거기 신청서만 밑줄 치십니다. 신청서만. 전부 밑줄 치지 마시고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서 신청서 요 세 글자만 밑줄 치시라고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5년짜리 또 뭐 있을까요? 6번이 있네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이렇게 돼 있죠. 편철한 장부라는 뜻인데 신청서 밑줄 치십니다. 신청서만. 7번을 보시면 신청서 밑줄 치시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신청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몇 년짜리일까요? 5년짜리. 신청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5년짜리.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8번에 통지부라고 있죠. 통지부. 이건 색깔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색깔을 달리해서 통지부 거기만 밑줄 치십니다. 이건 1년짜리예요. 1년짜리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지부 하나만 기억 좀 해주시죠. 마음 같아서는 다 외우러 가고 싶지만 분명히 안 외우실 게 뻔하니까 통지부 하나만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보전 기간이 만료된 장부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전 기간이 밑줄 치죠. 보전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보전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다음해 3월 말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 원부의 보존기가 나와 있죠. 거기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게 바로 강의의 등기부예요. 강의의 등기부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이게 등기부에는 공간이 협소해요. 어디다 기록하는 거냐면 아까 기타란이 있었죠. 그 기타란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 여백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등기부에 기타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기타 칸이 너무 여백이 적으니까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예요. 이게 강의의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등기부 4개 정도는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기.
광해 등기부는 등기부의 일종일까요? 아닐까요?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것이 광해 등기부라고 했죠. 그럼 이건 등기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등기부로 볼 수가 있어요. 등기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등기부, 광해 등기부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래서 신탁원보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거는 좀 외워두시고요. 광해 등기부 외워두시고 영구 보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신청정보, 첨부정보, 치하정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신청정보, 첨부정보, 치하정보 5년. 그러면 위에 동글뱅이 1번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고요. 동글뱅이 2번에 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광해 등기부는 몇 년짜리? 영구 보존. 맞아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치하정보는 몇 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이건 단수 남겨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공개 나와 있는데 장부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느냐면 151쪽을 보십니다. 151쪽에 거기 밑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있죠. 예전에 보신 건데요.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등은 전부 복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전부 복사. 그 다음에 이 본은 복사본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등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부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복사본. 그 다음에 등기부 초본이라는 게 있었죠. 이 초자는 일부 초자예요. 그래서 등기부 초본이라는 것은 등기부의 일부분을 복사한 복사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게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뀌느냐면 전부증명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건 뭐로 바뀌었을까요? 일부증명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등기부 초본은 지금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로 바뀐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전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뭘까요? 전부증명서. 일부만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증명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전부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는 등기부에서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줄 때 이를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가 있죠. 말소 등기가 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전부증명서가 있어요. 있죠. 그럼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수 있냐? 있어요. 왜?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그것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부증명서가 있죠. 일부증명서 세 가지가 있죠. 특정인 집은 일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특정인 집은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겼고 A는 B에게 넘겼고 B는 C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을, C. 맞아요. 현재 소유자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라고 불러요. 다른 건 다 버려두고 현재 소유자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구에 기록된 내용은
출력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갑부의 현재 소유자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3분의 1이죠. 이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주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이것만 뽑아서 출력해 주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C는 B로부터 취득했고 B는 A로부터 취득했고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래서 이것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C가 지분을 3분의 1 취득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이게 지분 취득 과정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과정보다는 이력이 좀 더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명서 형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전부 증명서 형태 2가지,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이걸 왜 외우셔야 되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은 이 5가지 형태로 열람과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등기기록이 공개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갑부에 있는 거, 울구에 있는 거, 표지부에 있는 거 다 뽑아서 출력해 주겠죠. 그렇죠. 현재 유효사항 일부증명서. 그 다음에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형태 3가지,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갖고 148쪽을 보시면 비셨나요? 148쪽을 보시면 거기 의의를 보시면 누구든지 두째 줄에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예요.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이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기록은 컴퓨터 파일 형태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고 이 등기기록은 어디서 보관하냐면 등기소마다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모든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을 다 보관합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다 보관해요. 그리고 각 등기소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러한 공개를 관할등기소에서만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거기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관할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먼저 등기기록에 열람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공시 방법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돈만 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다만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정보, 첨부정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기록 자체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기록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이 어떤 그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럼 갑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리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은
등기기록 열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누구든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다 신청이 가능하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갑은 등기소에 가서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신청하는 게 아니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갑은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 자신이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갑은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갑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인은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또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기록에 열람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신청하는 거니까 직접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부탁해서 신청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만큼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갈 때도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부탁해도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부속서류는 되셨을까요? 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등기기록의 열람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 신청이 가능해요. 등기상 증명서는 부속서류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열람만 가능한 거예요. 열람만.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게 개정이 돼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올해.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니까 추가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다시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낙서할까봐. 진짜 맞아요. 잉크를 들이불까봐. 이거 기억해 두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신청 및 허용 범위 거기 기억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있죠. 누구든지 거기 보시면 이때의 등기기록이란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폐쇄등기부 이거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강의의 등기부. 폐쇄등기부도 강의의 등기부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등기부는 영원한 등기부예요. 언제 부활할지 모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등기부도 강의의 등기부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신청서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요거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을 보시는데요. 거기 니은, 디귿 체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니은을 보시면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맞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작성됐으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죠. 따라서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니은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죠.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게 뭡니까? 강의의 등기부. 그 사항의 열람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만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이건 강의의 등기부인데 등기기록에 열람을 신청할 때 이 강의의 등기부도 자동적으로 열람이 돼야 된다면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또한 수수료도 더 많이 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강의의 등기부는 신청서에
열람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있을 때만 열람이 되는 겁니다. 신청의 취지가 없을 때는 열람이 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요 강의 등기부의 내용도 열람을 시켜야 된다면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수수료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가 있을 때만 신탁원보,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이런 것들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열람만 그런 게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마찬가지겠죠.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가 기록되어 있을 때만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보통 만자가 나오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린 지문이 되는데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5번을 보십니다. 5번 있습니까? 집권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이 등기기록 열람에 관하여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관한 등기기록. 이게 뭡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얘기하겠죠. 그것만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는 구성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이게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첫째 줄 보시면 누구든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청임이 신청범위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신청 방법이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돼요. 첫 번째,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등기공무원이 있겠습니까?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할 때 이를 유인 발급이라고 불러요. 유인. 사람에게 발급을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 누군지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공무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니은을 보시면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 나와 있죠. 이거는 관공서나 또는 서울역, 용산역 이런 데 가보면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다섯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추가함으로써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와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모두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작년까지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등기 예규를 개정해서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플러스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두 가지 형태가 전부 다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와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즉 두 가지 전부증명서가 전부 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네, 세상 좋아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글뱅이 5번에 니은 열람과 똑같죠.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뭡니까? 강의 등기부. 이 경우는 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신청의 취지가 없다고 한다면 포함해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만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도 금방 보신 거예요.
한 동 건물 표지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 즉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표제부 갑구을구, 그것이 하나의 등기기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은 체크한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리을.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54쪽에 거기 2, 3, 4 있습니까? 신탁원부 등 영구 보전 문서의 발급, 무인 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다 체크해서 읽으십니다. 금방 설명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십니다. 출제가 종종 되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2번에 1번, 3번, 4번. 2번에 1번, 3번, 4번. 요거 체크해서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한 페이지 넘기십니다. 156조. 우리 민법 99조에는 물건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우리 민법 99조에서 물건을 두 개로 구분해요. 뭐로 나눌까요? 네? 움직이는 재산, 동산,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산출물, 동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이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눠요. 우리 민법 99조에서.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눈다. 부동산을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토지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따라서 등기할 수 있겠죠.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은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토지의 정착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만 정착되어 있는 건 아니죠. 뭐 돼 있을까요? 나무, 그 다음에 전봇대, 육교, 고가다리 이렇게 기타 등등 토지 정착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 정착물 중에서 등기부는 건물만 있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부의 종류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놨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 토지 정착물 중에서 등기부가 있는 건 뭐만 있습니까? 건물만. 따라서 이 토지 정착물도 등기부가 있는 건물과 등기부가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을 테고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만 있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맞아요. 그러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등기부가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이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선박 등기부,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 이런 등기부가 있긴 하지만 그건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건 특별법에 의한 등기부에 불과하니까 부동산 등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위의 정착물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착성. 일정 기간 동안에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착성. 두 번째 뭐가 있죠? 외기 분단성. 바깥의 공기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의 공기와. 그래야지만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기 분단성은 결국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의 건물과 차이점이죠. 민법상의 건물은 지붕이 있고 주벽만 있으면 민법상의 건물이 성립됩니까? 그런데 민법상의 건물의 의미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기속시킬까? 거기에 대한 건물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따라서 완성이 될 걸 요구합니다. 완성이 돼야지만 건물로서 완성이 돼야지만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벽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용도성.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가 있겠죠. 그 목적,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해요. 그래야지만 건물로서 등기부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그렇죠. 책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 나와 있는데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등기할 수 있겠죠. 거기 토지를 보시면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토지 등기부는 필지마다 존재하죠. 필지마다 존재하는데 필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입니까?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개념입니까?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들었다고 했죠. 따라서 이는 인위적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별표 쳐두시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해야 되나? 네, 좀 이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보시면 건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했죠.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는데 등기할 사항이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출제가 돼요.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출제가 되는데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골라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골라내는 겁니다. 이거 토지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을 테고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천. 하천을 보시기 전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하천입니다. 하천법상의 하천이에요. 근데 이 하천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면 여러분 수돗물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천. 그렇죠. 생활용수를 공급합니다. 하천에서. 맞아요. 맞죠. 농부들이 농사 짓는 물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천에서. 따라서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공장 돌릴 때 물이 필요한 공장도 있겠죠. 그 물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천에서. 공업용수도 공급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천법에서 하천은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거래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하천은 국가 소유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하천은 국유제가 원칙이었어요. 옛날에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국유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국유제가 폐지가 돼서 이제는 원칙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다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예외가 인정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는 이 하천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겠죠. 따라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이러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금지를 시킵니다.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세 가지는 뭐죠? 용익물권. 요 하나는 뭐죠? 용익채권. 그래서 이 용익적 권리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지시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157쪽 맨 밑에 보시면 2008년도 4월 7일 날 하천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맨 밑에 3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뭡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뭐죠? 용익채권. 요 네 가지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개를 제외하고서는 다 가능해요. 이런 거 두 문자 다서 외울 필요는 없죠.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등기들. 용익물권과 용익채권일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는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표로 올라가 보시면 하천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토지로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2번 도로법상의 도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왜요? 지목 중에서 도로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있죠. 지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로서. 그 다음에 방조제. 방조제. 이거 등기할 수 있을까요? 뭐로? 건물로 토지로?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죠. 따라서 토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예요.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에서 기름 팔죠.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 보관하는 데가 뭡니까? 유류 저장 탱크.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땅속에 설치되어 있죠. 맞아요. 땅속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정착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겠죠. 두 번째 사방 막혀 있을까요? 기름이 흘러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사방 막혀 있겠죠.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용도성 갖췄을까요? 기름 보관 용도죠. 따라서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죠. 네, 유류 저장 탱크,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췄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사일러. 사일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썼죠?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미국 놈들, 아니,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여기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100만 평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넓죠. 농부의 숫자보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대규모로 농사 짓겠죠. 기계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해야 됩니까? 가을에 수확해서 이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보관 창고도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돼야 되니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썩겠죠. 그래서 이 농사짓는 토지 옆에다가 이따만한 곡물 저장 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관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땅속에 보관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된대요. 요게 이름이 뭘까요? 사일러. 곡물이나 기름을 저장하는 대규모의 탱크예요. 요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정착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땅속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착성 갖췄겠죠? 두 번째, 사방 막혀 있겠습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외기분단성 있을 겁니다. 곡물 저장용, 기름 보관용,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각. 요 비는 비문이라는 뜻이고요. 비문. 각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집. 그러면 요 비각은 뭐가 될까요? 비문의 집. 이건 만주 지방에 있는 강계토 대왕 비문이에요. 요 비문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이곳은 천하의 중심지로서 하늘의 후손인 주몽이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문구가 멋있어서 네 멋있죠. 천하의 중심지에서 하늘의 손자가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년 전후에서 만들어진 비문이죠. 그럼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다 날아가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맞아요. 그러면 이런 침식자 환경을 막기 위해서 지붕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벽은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관광을 해야 되니까 유리로 설치하겠죠. 이게 뭘까요? 비각. 그러면 첫 번째, 정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용도성 있겠습니까? 비문 보호 용도.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농업용 고정식 온실. 자주 출제되는 거죠. 첫 번째,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정착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바깥의 공기보다 따시죠? 그럼 사방 막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데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이 국유재산 혹시 민법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눠지죠. 취득시효에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취득시효, 점이 취득시효에서 국가소유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이 뭐냐면 청와대 건물, 종합청사 건물 이런 거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죠.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거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일반 재산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 국가가 돈으로 갖고 있는 것들,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일반 재산은 거래가 가능해요.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면 팔아버립니다. 일반 재산은. 그럼 이 일반 재산은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을 얘기해요. 일반 재산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 건축물 대장의 조적적. 이 조적이라는 것은 벽돌을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벽돌을 쌓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조는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적조는 무슨 뜻일까요? 벽돌로 쌓아서 만든.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조라고 돼 있죠. 컨테이너 구조니까 벽이 컨테이너로 된 것이죠. 컨테이너 건물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지붕도 설치되어 있네요.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주택이 있는데 컨테이너 주택 벽돌로 쌓지 않으면 움직이죠.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적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착성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은 가벼운 이란 뜻이고 철골은 철골이고 조는 만든 이란 뜻이에요. 가벼운 철골로 만든. 가벼운 철골이지만 철골을 땅속에 설치해야 되죠. 따라서 정착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량, 가벼운, 패널. 패널은 널판지, 판넬을 얘기합니다. 판넬. 판넬의 콩글리시가 패널이에요. 판넬, 뭔지 아십니까? 널판지, 판넬. 판넬의 콩글리시가 패널. 네. 그래서 가벼운 패널로 된 지붕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지붕도 있네요. 그리고 판넬이 벽의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죠. 8번을 보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나와 있는데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등기할 수 없는 쪽에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7번과 오른쪽에 있는 8번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게 조립식이 보이셔요? 지붕입니다. 지붕. 왼쪽에는 지붕이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을 겁니다. 오른쪽은 지붕이 있습니까? 있죠.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8번을 보시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있습니까? 규약성 공용 부분 표제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표제부 등기 가능합니까?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등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굴구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부속 건물 나와 있는데 창고 같은 걸 얘기해요. 창고. 거기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과 11번 보시죠. 공동 지하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동 지하 주차장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는 없지만 왜요? 구분 소유권자들의 차들을 주차시키는 공간이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는 없지만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속 건물로 등기한다는 얘기는 표제부에 부속 건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있나 또?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거 뭡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표제부 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 이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출제가 되는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민법에서 설명하시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아니에요.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 구조상의 독립성은 뭘 얘기할까요? 네? 정착성, 외계분단성, 용도성을 얘기해요. 요게. 그렇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구분행위가 필요합니다. 구분행위. 구분행위가 있어야지만 이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분행위라는 것은 구분하는 법률행위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는 법률행위. 그러면 이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지금 놀라갖고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셔요?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구분하는 법률행위 안에도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겠죠? 행위 자체가 법률행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행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구분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표시를 생략해서 구분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행위, 구분의사 같은 뜻이에요. 구분의사, 구분행위. 행위라는 말 자체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 구분하는 의사표시, 표시를 생략해서 구분의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요 구분의사까지 있어야지만, 즉 구분행위까지 있어야지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2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 건물은 구조상 독립성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문이 별도로 달려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 충족했습니다. 2층도 구조상 독립성 충족했고요. 문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층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용상 독립성 충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은 구분 건물 등기부에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충족했다고 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분의사까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갑은 선택할 겁니다. 구분의사가 없다면, 1층과 2층을 구분할 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건물 등기부에 등기될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만들어진 일반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는 2층 건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일반 건물로서. 맞아요. 그 다음에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이때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객관적 요건 갖췄고 주관적 요건도 갖췄죠. 그래서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1층과 2층은 구분 건물이 돼버려요.
구분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이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1층 뭐가 있겠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지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등기부의 등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소유자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가면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이고 위쪽으로 가면 일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런 지문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 기출 지문이에요. 구조성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한다. OX, X입니다.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구분의사, 구분행위까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 더.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상가 건물을 저는 지금 그린 겁니다. 상가 건물을 그렸는데요. 여기 1층은 101호, 102호, 103호가 있을 겁니다. 101호, 102호, 103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2층은 201호, 202호, 203호가 있을 테고 301호, 302호, 303호가 있는데 1층은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식점, 여기는 휴대폰 가게, 이게 뭘로 할까? 네? 1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네, 이렇게 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 2층은 벽이 설치되지 않고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층도 이럴 수 있죠. 여기는 옷가게, 신발가게, 또 여기는 뭐랄까? 기타 가게, 네,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구조성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 다 있겠죠. 그런데 2층과 3층은 구조성 독립성은 없어요. 이용성 독립성만 있을 겁니다. 2층, 3층은 맞아요. 이때 2층, 3층의 이 점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점포 또는 평면 매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인데 어느 용어로 출제될지 몰라요. 두 개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구분 점포, 평면 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구분 점포와 평면 매장은 이용상 독립성은 있을 겁니다. 다른 물건 팔 테니까. 하지만 구조상 독립성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이거는 구분 건물로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등기하느냐? 분양받은 자는 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한 다음에 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면적이 같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구분 건물이 될 수 없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집합건물법을 개정해서 1조의 2를 신설합니다. 1조의 2에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구조성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조성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1조의 2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분 건물로 등기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의 일정한 요건은 민법에서 출제되지 등기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민법 공부하실 때 1조의 2를 확인을 하십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요건은 판매나 운수시설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건축법상 판매시설이거나 운수시설일 것. 두 번째 요건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 요건은 구별해야 되겠죠. 각 홀을 따라서 바닥에 구분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것. 선이 그어져 있을 것. 이게 세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호, 202호, 203호 구분하는 여기 번호가 있죠. 구분하는 번호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구조성의 독립성이 없다 할지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되셨을까요? 뭐에 대해서? 구분 점포에 대해서. 이제 구분 점포, 평면 매장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지문을 보시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 점포는 이제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더라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상에 평면 매장은 이제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터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앞뒤가 뻥 뚫렸죠. 외기분담성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벌써 시간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